한소연은 인천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은 월세방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고 4살배기 아들 하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택배도 배달도 시킨 적 없는 낯선 상자. 상자의 상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 강준석. 한소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강준석, 전 남편. 그녀의 지난 상처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이름.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옮겼다. 박스는 묵직했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레 뜯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와 열쇠 1개, 그리고 검은색 가죽 지갑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부동산 등기 서류가 나왔다. 놀랍게도 수신인은 한소연 본인. 주소는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몇 번이고 확인했다.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은행 통장. 잔액 5천만 원, 예금주, 한소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편지. 소연아. 이런 방식으로밖에 전할 수 없어 미안해. 그날 이후로 너와 하진이를 매일 생각했어.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 엄마 눈치만 보며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외면했지. 이건 나의 늦은 사과야.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남자로서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아 내게 건네는 작은 마음이야. 이 집은 너와 하진이의 것이고 그 통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시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좁은 방에서 아들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 혹시 언젠가 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땐 한 번쯤 나를 바라봐 줄 수 있을까? 강준석. 한소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감동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녀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였던 지난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처음부터 그녀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대학교 졸업 직후 강준석은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함께 있으면 든든했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의 말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이 갔다. 서울 마포의 본가에서 시어머니 이명자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며느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해요. 도시락 준비는 물론이고 시댁 어른 아침 식사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다. 세대 차이겠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통제였다. 이명자는 매일같이 그녀의 말투, 옷차림, 걸음걸이까지 지적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시댁 무시하냐며 눈치를 줬고 아기를 가지자마자 정말 우리 준석이 아이 맞냐? 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서 이상한 습관 배워와선 여자란 건 조용히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거야. 강준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다 말해도 언제나 그랬다. 엄마가 조금 엄격하긴 해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우리에는 항상 소연은 빠져 있었다. 한소연은 점점 무너졌다.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감시와 잔소리뿐이었다. 가끔 새벽에 몰래 화장실에서 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스스로 놀라곤 했다. 출산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녀의 회사를 찾아가 우리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직 하진이의 엄마로서 살기로 했다. 혼자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올 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말라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지. 이대로 사라질 순 없어. 그 후의 삶은 고단했지만 자유로웠다. 작은 원룸,
시급 일자리, 생필품조차 아껴 쓰는 날들. 하지만 아이가 웃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강준석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다. 비록 사람 대신 상자로, 말 대신 편지로.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조종의 시작일까? 그녀는 상자를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거는 내가 묻었어. 지금 이건 내가 꺼내야 할 미래일까? 한소연은 며칠 동안 상자 안의 물건들을 아무도 모르게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다. 마치 그것들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도 되는 듯이 손끝이 닿는 것조차 꺼려졌다. 아들 하진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인천의 조용한 골목 어귀에서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상자, 그 편지, 그 돈, 과거를 끝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할 기회를 누군가가 강제로 밀어넣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후 서울 마포의 준석 본가에 들어갔던 첫날, 시어머니 이명자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방식대로 살아야지. 친정에서 하던 대로 하지 마.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경고였다. 이명자는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5시 전에 일어나야 했고, 식사 준비와 청소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정까지 챙겨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시선이었다. 이 결혼, 너한테 너무 이득 아닌가? 우리 준석이 괜찮은 집안인데. 요즘 여자들은 당돌하더라. 시댁일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자기 일만 하겠다고. 그러나 진짜 지옥은 임신 이후 시작됐다. 소연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이명자의 반응은 따뜻한 축하가 아니었다. 병원은 어디서 다녔니? 초음파 사진 좀 보자. 요즘 뉴스 보면 딴 남자아이 갖고 결혼하는 여자들 꽤 있더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말투는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준석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엄마는 원래 좀 예민해. 그냥 넘겨. 넘길 수 없었다. 남편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감시 대상으로 여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안을 살피고 다 쓴 쓰레기 봉투를 열어 음식물 쓰레기 양을 확인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이 몰래 설치돼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대 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소연은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 집은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준석에게 말했다. 당신이 엄마한테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지킬 수밖에 없어. 하지만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중간에 서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짐을 쌌다. 겨우 몇 벌의 옷, 아기 용품 몇 개, 그리고 하진이. 그렇게 집을 나왔다. 이혼 서류는 곧바로 제출했고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하진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갔다. 아무도 그녀를 몰랐고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과거가 상자 하나로 다시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손님 중 한 명이 놓고 간 잡지를 정리하다가 한 기사에 눈길이 멈췄다. IT 스타트업 대표 강준석, 투자 유치 성공, 사회공헌 활동 눈길. 사진 속 준석은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그녀의 마음에 걸렸다.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한때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에게 뭔가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잡지를 덮었다. 기자가 누군지, 언제 인터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하진이를 재운 후 혼자 마루에 앉아 상자를 다시 꺼냈다. 부동산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그 편지.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끝냈던 걸까? 그 대답은 쉽지 않았다. 사랑은 끝났는지 몰라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동시에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하진아, 혹시 아빠 기억나? 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다. 엄마랑 같이 살기 전 어떤 아저씨가 안아준 거 기억나. 따뜻했어. 그 한마디에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떠나온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진은 작은 기억 하나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언젠가 틈이 되고, 틈은 결국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바쁘지도 한가하지도 않은 평범한 오후. 커피 머신 소리와 손님들의 잔잔한 대화가 섞여 흐르는 가운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한소연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서민우.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항상 뒷자리에서 책을 읽던 아이. 와, 정말 너구나.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민우는 지금 근처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우연히 조카를 데려오다가 카페 앞을 지나쳤고 간판을 보고 들어왔단다. 그날 이후 민우는 자주 카페에 들렀다. 처음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더니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어느새 소연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하진에게도 다정했다. 작은 장난감이나 사탕을 사주며 이건 선생님이 아니라 민우 삼촌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 소연은 민우와 함께 있으면 편했다. 질문도 판단도 없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존재. 그런 사람이 지금 그녀에겐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말했다. 소연아,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어. 그때는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 소연은 놀랐지만 웃었다. 왜 갑자기? 민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웃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 예전엔 항상 조용하고 무표정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단단해졌달까. 그런 널 보면 내가 오히려 힘이 나. 소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고맙고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있었다. 강준석. 그는 여전히 상자 속 편지처럼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하진이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데려갔다. 진료 후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말했다. 이미 결제됐어요. 보호자분께서 미리 결제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강준석 씨라고 하셨는데.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꾸만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바뀐 적 없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 강서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준석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밑은 캥했고 손등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다쳤어. 그냥 부주의했어. 소연은 묻지 않았다. 준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편지 읽었어? 응, 그리고 상자도 받았어.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았어. 엄마 말에 묶여 살면서 널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너랑 하진이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조건이 어떤 거든 다 따르게.
소연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엄마는? 준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한테도 말했어. 이번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소연은 그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를 감추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그것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민우, 준석. 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어떤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걸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아니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변화하려는 사람?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엔 누굴 선택하든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 때문도 외로움 때문도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하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생각했다. 내 마음을 가장 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저녁, 소연은 하진이를 재우고 나서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소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준석 씨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연은 몸이 얼어붙었다.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진을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우비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서울 강북의 한 병원 응급실. 준석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수술실 앞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다리는 깁스를 한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락 당시 뇌진탕이 있어서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젖었지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자. 그녀는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눈가엔 화장이 번졌고 비에 젖은 머리가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다. 소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명자가 소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과거 그녀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고 계산적이던 사람이 아니었다. 떨리고 무너진 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석이가 요즘 계속 술만 마셨어.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고 내가 떠난 후부터 점점 무너져 갔어. 그녀는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병원 진단서 위조했어. 내가 산후 우울증 심하다고 그걸로 후견인 신청하려 했었지. 소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준석이도 몰랐어. 내 서랍에 있던 너희 도장으로. 그냥 겁났어.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망칠까봐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소연은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 회사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던 날, 병원에서 이상하게 시선을 받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제 와서 얘기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늦었지. 그래도 준석이만은 살려야 하잖니. 이명자는 무너진 듯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곧 무뎌졌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며칠 후 준석은 눈을 떴다. 의사는 의식이 돌아왔다고 말했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 했다. 소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보았다. 소연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살아줘서 고마워. 소연은 작게 웃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다. 며칠 뒤 그녀는 민우를 만났다. 민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시 돌아가기로 한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 나 자신에게도, 준석에게도. 민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게 사랑이든 용서든 너라면 잘할 수 있어. 그의 말은 아팠지만 따뜻했다. 소연은 그날 민우와 긴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서로를 배웅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준석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이제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낼 거고 내 경계를 지킬 거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번엔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싶어.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내 옆에서. 그 말에 소연은 비로소 작게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번 선택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 달 후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친 준석은 목발을 짚고 소연과 함께 병원 문을 나섰다. 하진이는 할머니와 놀이터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닌 천천히 말을 꺼낼 수 있는 여백이었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거 맞지? 응,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 누구도 간섭 못해. 그럼 같이 살아보자. 이번엔 진짜 동등하게. 그 말에 준석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소연은 그곳에 커튼을 새로 달았고 하진이의 책장을 직접 조립했다. 준석은 목발을 짚고 주방 캐비닛에 컵을 정리했다. 조용한 오후 세 사람의 작은 집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이명자였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소연이 문을 열자 이명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앉은 이명자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연아, 내가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날 병원에서 무릎 꿇은 것도 편지를 쓰는 지금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고 엄마이며 내 아들의 반쪽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이제는 너희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게. 그저 지켜볼 수 있게 해줘. 소연은 편지를 다 읽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이명자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방문 전엔 꼭 연락을 했고 하진이에게는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마치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처럼. 소연은 그 변화를 믿기로 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진심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저녁 소연과 준석은 함께 하진이를 재우고 난 뒤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살랑이는 6월의 밤, 도심의 불빛이 창가에 부서졌다. 예전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준석이 말했다. 그땐 우리가 몰랐잖아. 서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준석은 조용히 소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강요가 아닌 동의였다. 소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다시 상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를 회피하는 대신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되었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강원도 어느 바닷가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금의 너를 보며 나도 나를 돌보기로 했어. 고마워. 행복하길. 소연은 엽서를 냉장고에 붙였다. 어떤 선택도 헛되지 않다는 걸 민우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하진이가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왜 셋이야?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셋이 딱 좋거든. 엄마, 아빠, 그리고 하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의 크기야.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덮었다. 이불을 덮은 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소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끼리 이루는 작은 동맹이었다. 결국 그녀는 사랑을 다시 선택했다. 그것은 첫사랑의 복원이 아닌 두 사람의 재건이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와 존중으로 쌓아올린 관계였다. 소연은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에 불빛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용서해서 있는 게 아니야. 용서해서 함께 자라는 거야.